20년 넘게 세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며느리, 그리고 아내로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별명은 5시 신데렐라였는데요. 가족들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도 5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며 경찰서를 찾은 남편, 즉각 가출 신고를 했는데요. 퇴근 후 자녀들과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실종되기 전 부부싸움을 해서 가출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금슬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을 만큼 남편과 사이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수사에 나선 경찰, 당장 집 주변 CCTV부터 확인했는데요. 계단을 비추는 카메라에 수상한 모습의 남성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여성이 실종된 다음 날 새벽, 가방과 비닐봉지를 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사라진 아내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아이를 돌보았던 엄마가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고자는 40대 남편이었습니다. 가출인지 아닌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견상 지금 보이는 거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남편과 어떤 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여성이 무슨 도박이라든지 무슨 외도라든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둘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여성이 스스로 가출을 할 만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이 여성의 실종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종 추정 시각 전후로 아파트 내외부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솔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수상한 모습의 남성이 목격된 거죠. 그렇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10분경인데 보통 이제 수사관들이 수사하다 보면은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휴대폰 위치로 범인들을 잡는데 폐쇄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그다음 비닐봉지하고 가방을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계속 내려오려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가방과 비닐봉지 들고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얼굴을 안 보이게 검은 모자 쓴 거죠. 그러면서 수상한 봉지하고 가방을 계속 계단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의문의 남성이 모자를 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로 비닐봉지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3차례나 계단을 통해서 아파트 안팎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CCTV는 피했지만 계단 CCTV에는 포착이 된 건데요. 저 영상이 찍힌 시점이 여성이 사라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남성,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대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2번에 걸쳐서 뭔가를 나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집중 검색을 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무리 가려도요. 요즘엔 태도라든지 걸음걸이, 체형 가지고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저 영상이 찍히기 전에 이미 여성을 살해한 상태에서 시신을 두고 있다가 유기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인 남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남편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데 나는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지금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실종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혹시 살해를 했을까 이런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용의자로 일단 봤죠. 그랬는데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종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아이들과 나가서 외식을 했다. 아파트가 아니라 밖에 있었다. 밖에 나가서,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남편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한다면 제3자가 아내가 있는 집에 침입을 해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숨겼다가 새벽에 몰래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뭐 남편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된 상황이니까 다시 사건 현장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이 집안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고요, 건설 기자? 네,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남편을 지목했던 건 집 안에서 나온 혈흔 때문이었습니다. 집 출입문과 집안 내 화장실 여기저기에서 가출했다던 실종됐다던 아내의 혈흔이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이때부터 가출이나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제3자가 집에 있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곳에서 시신을 훼손할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역시 함께 살았던 남편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를 했던 남편이 결국 제일 의심이 되는데 알리바이는 확실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가출 신고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본인은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뭔가 나를 향해서 압박해오는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두 자녀한테는 나 일 좀 다녀올게 한 게 오후 5시경이래요.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는 아이들하고 연락이 딱 두절돼 버립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이건 분명히 남편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루미놀 기법을 합니다. 루미놀 기법이 뭔지 뭐 다 아시니까요. 요즘에는 그 불을 꺼놓고 루미놀 시약을 뿌리면 그 형광색 그 빛이 나요. 그게 이제 혈흔 반응입니다. 네. 그 경우를 채취해가지고 DNA라든지 혈액형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여러 군데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집안에서 살해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경찰이 인식을 했고요. 네. 그 즉시 이 사람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그 추적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가지고 돈을 쓰려고 그러면 ATM기라든지 이런 데서 인출하는 게 있거든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그걸 이제 지급 정지 상황 같은 걸 걸어두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찾을 때 경찰로 연락이 옵니다.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어디였냐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걸 추적해서 경찰하고 맞닥뜨리니까 한 2km를 도주를 했어요. 트럭을 타고. 그래서 급기야 경찰이 추적해 검거를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남편을 향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남편은 트럭을 몰고 도주를 했고요. 2km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추격전 당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파란색 트럭이 바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의 차량입니다. 아슬아슬 다른 차들을 피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경찰과 살인 용의자의 추격전은 지금 굉장히 거칠죠. 2km가량 이어졌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방금 꽝 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봤잖아요. 트럭의 앞을 막아서고 나서야 추격전이 끝나게 됩니다. 당시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이천경찰서 지령실로부터 살인 용의 차량이 이제 저희 근무지로 온다는 무전을 받고 일단은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질주를 했기 때문에 저건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앞에 가면 100m만 더 질주를 하면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혔던 장소가 조금만 더 가면 내리막길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사고가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로를 차단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순히 한 대가 추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량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주로를 차단하는 기동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 경찰이 추적할 때 공조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 도주로를 어쨌든 막아서 이 남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남편, 기능직 공무원 남편은 검거가 되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보시면은 도주하는 차량 앞에 순찰차 가로막았어요. 내린 다음에 문을 열고 검거 직전에 아마 그 남편, 그 피의자가 농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농약을 검거 직전에 마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농약을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살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은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니까는 그 범행을 일체를 자백을 했는데 사실 저 농약을 먹게 되면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제초제를 먹게 되면은 사망하는 수가 많거든요. 다행히 농약을 적게 먹고 빨리 조치하는 바람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네, 검거 직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던 남편,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아내가 마치 가출한 것처럼 신고를 했던 당사자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된 거죠. 아내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자녀들까지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대체 그렇습니다. 이 범행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첫 번째는 고부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아내 김모 씨의 늦은 어떤 귀가가 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갈등이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8일 당일에도 아마 남편은 공무원이니까요. 근무 시간 딱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던 것 같은데 아내는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두 자녀는 각각 학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 씨 혼자서 집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거기서 혼자서 술을 좀 마시고 있었나 봅니다, 집에서. 그런데 아내가 8시경에 들어왔어요. 근데 밤 8시경이 그게 늦은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8시경에 들어오니까 가정까지 있는 여자가 밤늦게까지 쏘다니느냐, 어쩌고 잔소리를 한 것 같고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거기에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자주 다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마시고 있던 그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구타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기절을 했으면 거기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흉기로 아내를 그냥 급기야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네. 자, 살해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답답해진 거죠. 이 아내의 시신 처리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은폐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다가 안방에 있는 욕실에다가 아내를 일단 숨기고요. 그 길로 바로 학원에 가 있는 아이들한테 전화합니다. 아빠하고 그 밖에서 저녁 식사하자고. 네. 그건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하고 나가서는 만나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묻기도 하고요. 또 늦게 들어올 거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등등 해놓고, 자, 아이들이 다 들어왔죠? 이제 잠든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 됐습니다. 공네 시경.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숨진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4시경에 아내를 그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서 비닐봉지와 여행용 가방으로 담아가지고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야산에 유기하는 그 범행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경찰에 가서 허위로 가출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아내가 집 나갔다고. 사흘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남편의 신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아내를 살해해서 시신까지 감쪽같이 유기해버린 뒤였지요. 그런데 아내는 이 죽은 사람이라 말이 없죠. 8시에 들어왔다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동기가 믿어지지 않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로 불릴 정도로 특정 시간만 되면, 초저녁만 되면 집에 들어가는 아주 가정적인 여성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잔혹한 폭행을 8시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분입니다. 이해 안 가요. 가족이 살다 보면은 8시, 9시 있겠는데 보통 5시에 들었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 늦을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부부싸움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살해할 정도고 또 살해한 뒤에 사체를 훼손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후에 보면은 좀 계획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성격적으로 문제는 있는데 또 지인들 말 들어보면은 성격이 또 내성적이고 과묵한 편이고 또 욱하는 성격도 아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모난 구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벌였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잘 숨겨져 있던 내성적인 그 마음이 평소에 쌓았던 감정이라든가 기분 안 좋은 게 한 번에 돌출해가지고 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주장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남성 재판에 넘겨졌죠? 예, 재판에 넘겨졌고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혐의는 살인죄하고 사체 훼손, 그리고 사체 유기,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는 20년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원래가 이제 살인을 하면은 왜 사형도 가능하고 무기징역도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할지를, 유기징역을 택할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도 이렇게 이제 구형을 했으니까 법원에서는 유기징역을 택했죠. 유기징역을 택하면은 이런 경우는 살인은 30년까지, 사체 유기 7년, 훼손 7년, 그런 44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 이상 44년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고형은 12년 내지 17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7년형을 이제 선고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발적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딸이 선차를 호소한 게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그렇지만 가능한 선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을 어쨌든 선고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봤고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면서요? 항소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는 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60초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